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우리군 감시 초소를 향해 최소 4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DMZ에서의 총격은 목함지뢰 도발 포격전 이후 5년 만입니다. 우리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도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인데 북한의 의도가 뭔지 짚어봅니다. 잠적 후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위원장 손목에 검은 자국이 포착되는 등 건강 이상설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의 구속은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한참 황금 연휴를 즐기고 계실 텐데 북한의 총격 도발 소식으로 좀 놀라셨을 듯합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우리 측 감시 초소에 최소 4차례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도발은 목함지뢰 도발 이후 4년 9개월 만이죠. 이번 도발은 9.19 군사합의도 명백하게 어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사합의 1조에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북한이 왜 총격을 가했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군은 의도적 도발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서 수발의 총성이 들린 건 아침 7시 41분쯤입니다. GP 외벽을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쏜 총탄 4발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우리군 GP를 타격한 건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 4년 9개월 만으로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군도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여 발씩 2회에 걸쳐 경고 사격을 했다며 이후 바로 경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방의 북한군 GP는 우리 측 GP와는 1.5km에서 1.9km 떨어져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군은 이곳 GP에 배치된 병기에서 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된 탄은만 4발이라 추가로 더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은 우리 측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군은 또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총격이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발을 하기엔 부적절한 GP였다며 의도적인 도발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의 총격 도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를 알린 지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아직 이번 도발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김정은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군 설명대로 우발적 도발 가능성이 큰 것인지 어느 쪽으로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를 철수하기로 하고 적대 행위도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분명합니다. 김복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11월 DMZ 내 감시 초소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북한은 당시 남북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보이겠다며 수작업에서 폭파로 철거 작업까지 바꿨지만 1년 6개월 만에 도발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군은 도발의 의도에 대해선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안개가 짙게 껴 시계가 1km에 그친 점, 통상적으로 북측이 근무교대 이후 화기 점검을 할 시간이라는 점, 인근 농민과 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먼저 북한의 의도성이 낮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그러는 것을 카드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슬기가 필요한데 스스로의 카드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하는 것이 아니야.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 김정은 유구와 경제적 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정치적 포석으로서의 사격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지난해부터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직접적으로 남측을 겨냥해 주목도를 높이려 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로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오전 한때 철수하는 등 이 접경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인근 상점들 역시 예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철원 인근에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겹겹이 세운 바리게이트 사이로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오늘 북한군의 총격이 있었던 곳과 가장 가까운 민통선 검문소입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신청하고 군부대의 허락을 받은 뒤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오전엔 아예 출입이 막혔습니다. 총격이 알려진 아침 9시쯤 군은 민통선에서 일을 하던 영농인들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 주민의 외부 활동도 사실상 통제했습니다. 무조건 뭐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가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그러고 긴박한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출입이 전면 통제됐던 이곳 민간인 통제 지역은 오후 1시 반쯤 영농인들의 통행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휴일 장사를 망쳤습니다. 장병들의 외출이 제한되면서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한 11시부터 나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삭제됐다고. 그나마 외출했던 장병들도 서둘러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오후에 나와서 진짜 하늘을 파는데 하늘도 많죠. 여기 요새 분위기 콜레라 때문에 더 안 나온데다가. 갑작스런 북한의 도발로 접경지대 주민들은 또 한 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청와대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이 낮다는 합참의 설명에 무게를 둔 채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윤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총격 도발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지만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도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합참 설명으로 봐달라고만 했습니다. 의도적 도발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을 주장한 탈북자 출신 야당 당선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도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분명한 만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여전히 거짓 평화의 꿈에 빠져 있습니다. 대북 기조 전환이 없으면 위협과 도발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북한의 총격 도발 의도와 그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살펴보죠. 문성묵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북한 지피하고 우리 측 지피하고 1.5km 정도 안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예. 근데 외벽에 지피 외벽에 이제 탄흔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개인 소총으로 그렇게 멀리 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 지피 내에 설치돼 있던 중화기로 쏜 건지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예, 뭐 직접 제가 현장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소화기의 경우에는 유효 사거리가 대략 한 250m 안팎이거든요. 그렇다면 1.5km면 훨씬 먼 거리거든요. 예. 아마 거리상으로는 날아갈 수 있지만 지금 GP에 4발이나 박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 GP, 다시 말하면 북한군 GP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총이 정확하게 평소에 조준을 해놓거든요. 예. 그것이 날아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피를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4발의 탄흔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적어도 4발 이상은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보통 기관총은 이 단발로 쏘는 것이 아니고 연발로 쏘기 때문에 4발만 쏴서 4발만 벽에 박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우리 군이 2회에 걸쳐서 20발을 경고 사격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4발보다는 더 많은
그런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확한 발수는 뭐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4발보다 훨씬 많은 발수를 발사했을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 GP에 우리 병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뭐 그런 정도의 탄으로 직접 뭐 살상 실내에 있을 경우 예. 살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보면 7시 41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7시에 기상을 해서 혹시 외부로 나와 있는 병사가 있었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군요. 자, 근데 우리 군의 대응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 군이 이제 경고 사격을 하고 경고 방송을 했다. 그리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좀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9.19 군사 합의에서 합의를 했고 다시 말하면 이런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한다, 경고 방송을 한다, 경고 사격을 한다라는 5개의 단계의 이 대응 지침을 합의한 바가 있죠. 그리고 아마 경고 방송은 현장에서 직접 경고 방송을 한 것 같고 전화 통지문은 북측에게 이런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북한에게 명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지금 저는 궁금합니다. 예, 전통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내용이 공개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일단 오늘 합참과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은 북한의 도발에 의도성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북한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도성이 없다고 취지가 없었다 이런 식의 단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군이 밝힌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지형이나 기상이나 또 GP의 상대적 위치, 또 주위에 뭐 북한 영농 작업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의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기보다는 혹시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말하자면 의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한 다른 어떤 의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걸 전혀 배제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도 이제 GP의 위치에 대해서 지형적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우리 쪽 GP가 더 높은 쪽에 있고 북한 쪽 GP가 좀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성이 좀 높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볼 때도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발했느냐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말하자면 우리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 도발을 했다면 그런 위치를 선정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도발이 아닌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다른 계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 사실 GP의 높낮이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무관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이런 충격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뭐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북한이 작년 4월 이후에 일체 남북 대화를 응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합의들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DMZ 9.19 군사 합의가 왔기 때문에 DMZ의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직은 평화가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와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혹시 담겨져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예, 그런 의구심도 가능하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 9.19 군사 합의를 이번에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게 우리 또 군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뭐 북한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북한이 이렇게 합의를 위반한다면 이 합의가 실효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들을 했지만 이행되지 않는 합의들이 많거든요. 예. 9.19 군사 합의도 부분적으로만 이행이 되고 있지 대부분 안 되고 있고 작년 11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에 가서 합의를 위반하는 지시를 직접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그 행동도 명백한 위반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어떻게 호응해 오느냐 예. 여부를 보면 9.19 합의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걸 좀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동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신변 이상설을 불식시켰죠. 그런데 어제 나온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보면 김 위원장 오른팔에 점처럼 보이는 검은색 자국이 보이실 겁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국인데 외신들은 이 자국을 근거로 심혈관 시술, 그러니까 스텐트 삽입을 했을 가능성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중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손목 부분에 검은 자국이 눈에 띕니다. 카트에 앉아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도 같은 자국이 보입니다. 20일간의 잠적 전 마지막으로 노출됐던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땐 없었던 자국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손목에 난 수상한 자국이 심장 관련 시술이나 검진과 관련이 있고 약 일주일이 지난 상처로 보인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심장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은 손목이나 다리 혈관 등을 통해 그물 모양의 관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 자국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팔목에 있는 그 점이 지금 혈관을 지나가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스텐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위는 아닌 것 같아요. 해부학적인 구조상.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김 위원장이 수술은 물론 간단한 시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말을 아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건강하게 돌아와 기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만큼 관심을 모은 사람이 바로 동생 김여정입니다. 김정은이 사라졌을 땐 후계자로 주목받았고 등장한 장면에서는 오른쪽을 지키면서 확실한 입지를 보여줬죠. CNN은 아버지 김정일이 김여정을 여정공주라고 불렀다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미 CNN은 20일 만에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편을 지킨 김여정 제1부부장에 주목하며 북한 지도부 내에서 입지가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We see him laughing with officials. We see him on stage with VIPs and also his sister Kim Yo-jong. CNN은 아버지 김정일이 과거 김여정을 여정공주라 불렀다며 저녁 식사 때 김정일 오른편의 부인이 왼편에 김여정이 앉을 만큼 애정했다는 김정일 요리사의 인터뷰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영국 BBC도 북한의 이방카 같은 존재라며 유력한 후계자로 점쳤습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최고 권력의 부재 상황에서 2인자나 후계자로 거론되면 당분간 공개 행보에 제재를 받지만 김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공식적인 후계 체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겠지만 김정은에게 있어서 적어도 김여정은 권력의 경쟁자가 아니라 권력의 보완제. 김여정이 강원도 원산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위기 상황에서 남매 간 교감이 커졌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권력서열 2위 최령해 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최영해가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최영해가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김정은이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김여정이가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올 가을로 예정된 정치국 회의 등을 통해 김여정을 서서히 승진시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번 연휴를 끝으로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안팎으로 안정 국면에 들었다는 판단에 오는 6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유지연 기자의 설명 보시고 뜯어보니 코너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학교와 종교 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건 지난 3월 중순.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후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나들던 때입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후 총선을 끼고 2차 거리 두기.
황금 연휴의 3차 거리두기를 지나며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명 안팎으로 안정됐습니다.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45일 만입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보육 부담 등이 한계에 달했고 코로나 사태 종식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학교도 문을 엽니다. 정부는 순차적인 등교 개학 계획을 내일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와 대구 지역 환자 발생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한 만큼 방역당국은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오늘 정부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최원영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뭡니까? 네, 먼저 이 개인 방역 수칙은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은 앞으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바뀌는 게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공시설 이용이 달라지는데요. 네.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실내 분산시설부터 6일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 같은 야외 밀집시설, 그다음 국공립극장과 공연장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하게 됩니다. 네. 학원과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되 지역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와 같은 행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균형점을 찾아간다라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일단 개인이 지켜야 하는 수칙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죠? 네, 먼저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기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업장에 협조가 없으면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죠. 네. 정부는 유급휴가제도 마련 등 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실내에서도 2m 거리두기, 이른바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입니다. 네. 이 역시도 작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지키기 어려운데요. 이 경우에는 이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매일 2번 이상 환기 등의 수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종교 활동도 재개가 됐는데 발열 검사나 띄어앉기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네, 이 정부 세부 지침을 보면 이 종교시설에서는 한방향 보기와 띄어앉기를 유지해야 하고 합창과 구호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이벤트를 자제하고 시식과 화장품 테스터 코너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대중교통을 예매할 때는 한 좌석씩 띄어앉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나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 공동체에서는 집단 방역을 위해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발열 체크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파트 분여회나 동호회 등 사적 모임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이 잘 지킨 대로면 하면 되겠네요. 네, 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강한 방역에서 일상생활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봉쇄를 완화하는 나라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정점이 지난 건지 또다시 대유행이 올지 어느 것 하나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기에 걸어잠근 문을 열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르게 찾아온 더위, 해변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국의 14개 주가 부분적 봉쇄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을 아는 채 조금씩 일상을 되찾으려 합니다. Curve slowed the spread and massively expanded our healthcare capacity. We're now in the process of gradually reopening our country.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틀 연속 한 자리로 떨어진 중국은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舒服，真的很舒服，就是因为太久了，在家里关3个月了。 관광 명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进行全面的消杀工作，整个对室外的区域呢是每天进行3次的消杀工作。 감염됐다 완치된 영국 존슨 총리는 내림세에 접어들었다고 했죠. And we can now see the sunlight and the pasture ahead of us. 그러나 답답한 마음에 벌써부터 긴장을 놓아야 할까요? 확진자가 140만 명을 넘는 유럽 쪽은 아직은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결국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죠. La máxima prudencia y la máxima cautela. Y todo con el objetivo de defender la salud pública del conjunto de la sociedad española y de salvar vidas. 이탈리아는 9월 말까지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530명을 넘겨 우리의 2배가 된 일본. 긴급사태 한 달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各地域の感染状況、また最新のデータを専門家の皆様に十分にご検討をいただいた上でご意見を伺い 확진자 1,800명을 넘긴 인도네시아는 이동 제한령을 풀지 않고 있고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에 이르는 인도는 완화할 겨를이 없습니다. 봉쇄를 유지할지 완화할지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점을 지났다는 게 종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고민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2차 유행은 훨씬 심각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You're going to start seeing cases crop up here and there. And if you're not able to handle them, you're going to see another peak, a spike. 봉쇄를 완화하더라도 더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정부가 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받게 되는데 세대에 따라 지급 형태와 시기,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 집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은 먼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 3가지 가운데 한 개라도 받는 가구는 내일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전체의 13%인 약 28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생략됩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마스크 5부제 신청 방식대로 출생 연도에 따른 해당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61년생이나 76년생이라면 월요일이 신청일입니다. 수령 형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이 신청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수령할 총액만큼 충전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고 이후 1인당 20만 원씩 늘어납니다. 4인 가족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유흥업소를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네 슈퍼나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급 목적이 긴급 재난지원과 경기 부양인 만큼 사용 기한도 있습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전액 환수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처리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뉴노멀이 생겼다고 하죠. 생활 패턴과 소비 문화 모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황금 연휴에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여행에 쓸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권은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명품관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갈 수 없고요. 가족들한테 좋은 물건 하나씩 선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왔어요. 이 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비슷한 시기에 황금 연휴가 있었던 3년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국내 여행 관련 상품 매출도 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해진 탓입니다. 해외 여행객이 줄어 이곳 백화점 수영복 매출은 3년 전보다 27% 줄었습니다. 대신 야외 활동이 는 만큼 아웃도어 제품 매출은 15% 증가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3월 출국자 수는 1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4% 줄어들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공무원 출장용 항공료로 책정된 예산 85%를 들여 15억 5천만 원어치의 항공권을 선결제하기로 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게 되면 이제 경제가 폐쇄되는 거죠. 정부는 이게 이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켜주려는 것이니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자 소비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렇게 연휴에 못했던 소비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에선 전기요금도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3월 전기요금 체납액이 1,500억 원을 넘었다는데 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송병철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지난 3월 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은 수익을 걱정했습니다. 대출받아서 밥 먹는다 이런 식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장기 안 되기면 그냥 바라고 있죠 지금.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3월 전기요금 체납액은 1,513억 원. 1년 전보다 120억 원 늘었고 2017년 3월에 비해선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영세업체 등의 3월 체납액은 576억 원으로 2017년 3월 219억 원이던 것이 해마다 늘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신호이자 탈원전으로 가뜩이나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한국전력에겐 부담으로 쌓인다는 분석입니다. 필수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들의 채산성 및 향후 경영상의 위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했지만 코로나19 충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후반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됩니다.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전국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죠.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이 문제가 표심을 가를 변수라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김태흠 의원이 이명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김 의원은 지도체제 결정을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우리 당 스스로가 자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당선자 대회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서 김 의원과 이명수, 조혜진 당선인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호영, 권영세, 홍문표 당선인은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4선 이상 중진들은 오늘 만찬 회동에서 원내대표 출마 문제를 논의해 후보군을 정리할 전망입니다. 김태년, 정성호, 전해철 의원이 나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통합당보다 하루 이른 7일 치러집니다. 오는 6일 초선 의원 대상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7일 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축구장 12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운 고성 산불 관련 소식입니다. 이 불은 산기슭에 있는 주택에서 시작됐는데 경찰은 이 주택의 화목 보일러실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불길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벽돌이 검게 그을렸고 지붕은 열기에 녹아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택 근처도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고성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보이는 산간 주택입니다. 경찰은 이곳 화목 보일러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뒤 집을 태우고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보일러실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서 있다가 그 펑 소리가 나니까 나가 보니 거기서 화목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고 있더라. 경찰은 화목 보일러의 과열 등 기계적 결함인지 부주의 때문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땔감의 숫자로 불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전문가들은 화목 보일러에는 온도 조절 장치가 없어 과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사용자가 그냥 온도 조절 자기가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뭐 일정 온도가 되면 꺼지는 게 없잖아요. 최근 10년 동안 일어난 전국의 난방기기 화재는 19,000여 건. 이 가운데 화목보일러 화재가 전체의 20%인 3,7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오늘은 아파트와 사찰 등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로 기자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씨를 구속했습니다. 왕 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 때문에, 입장 때문에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혀 조심스럽게 써있는 거예요. 아파트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소방차가 급히 도착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시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다쳤습니다. 3명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2분은 내부에 계셨고 한 분은 바로 옆포 라인 사셨습니다. 대전에서도 아파트 13층에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고, 경북 칠곡에서는 사찰 숙소 신축 공사장에서, 전북 익산에서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발화진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고요. 주택은 거의 전소되는 피해를.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울산 방어진항 앞바다에서 24톤급 어선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후 2시 47분쯤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도 2,900톤급 화물선이 좌초돼 승선원 14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모 씨가 최근 형 집행이 만료됐는데 미국이 손 씨의 인도를 요구해 다시 구속되자 억울하다며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손모 씨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 2018년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했습니다. 이용자는 128만 명에 이르렀고 유포한 성착취물은 7만 개가 넘었습니다. 손 씨는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8년 미국 연방대배심에서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송환 요구를 한 겁니다.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고 손 씨는 출소가 무산되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구속이 억울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손 씨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손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열립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코로나는 스포츠 미디어데이도 바꿨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을 이틀 앞두고 화상으로 각 구단의 감독과 선수들을 연결했습니다. 다소 생소한 풍경이지만 재치 있는 선수들의 공약은 여전했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스튜디오 화면을 가득 채운 10개 구단 감독과 주장들. 국적인은 팬들도 취재진도 없는 국내 첫 화상 미디어데이의 풍경입니다. 목표는 이구동성 우승을 외친 가운데 개막전 선발도 공개됐습니다. 양현종, 차우찬, 백정현이 국내 선수의 자존심을 지킨 가운데 나머지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 롯데만 유일하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될지 아니면 국내 선수가 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4일날 저녁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만남이었지만 신경전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재원이 형은 국민 밉상인데 양현종 선수가 7회까지는 잘 던지고 8부의 역전해서 이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톡톡 튀는 우승 공약은 팬들의 기대를 올렸습니다. 팀 마스코트인 위니, 비니, 수리
탈을 쓰고 상의를 벗고 귀여운 율동을 1분 동안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반영한 훈훈한 공약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종식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의료진분들을 초청해서 1박 2일로 힐링 캠프를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프로야구는 모레 어린이날 잠실, 광주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기지개를 켜고 시즌 144경기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고수래 고수래. 우리 선조들은 들에서 농산일을 하다 새참을 먹을 때 음식을 덜어 고수래하고 주변에 던져줬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홍시를 딸 때도 꼭대기에 있는 감 서너 개는 남겨뒀죠.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새들 몫의 까치밥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상생의 의미였습니다. 기부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는 기부에 대해 그저 수표 한 장을 주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어루만지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Don't live for yourself alone. In order to be truly happy, you must live along with. You have to give something back. 기부는 부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의미하는 인류애적 속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아름다운 단어인 기부에 관제라는 단어가 붙고 있습니다. 관제 기부, 뭔가 어색한 단어들의 조합이죠. 내일부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고소득자들은 자발적 기부를 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 부총리께서는 100만 원 받으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냈다고 청와대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여권에서는 앞다투어 기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 기부가 이념과 계층 간 갈등의 장으로 소환된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도 삶은 팍팍할 수 있는데 지원금을 받고 죄의식이 싹튼다면 그 후유증도 적진 않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작은 희망을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할머니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와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 20대 장애인은 부자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고 용기를 냈다며 마스크 11장과 사탕을 경찰서 앞에 놓고 가기도 했죠. 이들의 기부가 깊은 울림을 준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앵커하고는 한마디는 부자들에게만 허락된 관제 기부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가시거리 200m 이하, 중부 지역은 1km 미만의 짙은 안개입니다. 오늘 내린 비의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게 원인인데요. 내일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 지역도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충분히 내리지 못한 중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도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이런 날씨는 주 후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